그러면 제2회 과학기술 혁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오늘부터 이제 한 3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번 포럼에서 인공지능을 좀 인덱스하게 다루려고 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라는 이제 큰 틀에서 첫 번째 세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연사를 모셨고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교육, 연구, 산업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그 통계학과의 신승준 교수님께서 재단에서 또 하시는 DS 인재 육성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 그 교육 측면에서의 뭐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교육 쪽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이성주 교수님께서 연구 쪽에서의 인공지능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코로나에 좀 뒤늦게 한 번도 안 걸리셨는데 아침에 코로나 검사했더니 그 코로나 그 양성 반응이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등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등장해 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산업 쪽인데 네이버 헬스케어의 나군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계시고 아마 오찬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헬스케어 쪽에서 특히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또 그 손원민 그 과실련 집행위원장님도 모셨고 이 주제는 과실련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연사도 추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루고요. 다음 달은 저희가 공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날짜 때문에 그 연사는 섭외를 못했지만 아마 뭐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총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니아하고 또 이제 그 정책 쪽에 텍스트 마이닝을 하시는 연구자, 그 다음에 또 키스텝이 굉장히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키스텝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갖고 있는 기관 또 기회가 되면 또 연구재단도 같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인공지능 세 번째로는 저희가 윤리하고 규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하고 규제 이슈를 다루면 저희가 인공지능의 중요한 이슈를 다 다루는 것 같아서 이렇게 3번 시리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또 특별히 이제 재단 이사장님도 오셨고 저희 연구부총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뭐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알차게 구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발제하시는 우리 신승준 교수님, 이성주 교수님, 나군호 소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에서도 우리 핵심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굉장히 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AI 활용 측면에서도 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안주모 교수님이랑 저랑 한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플랫폼 조직 이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후 이런 포럼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 교수님, 여기 윤지훈 교수님, 그리고 아마 박상욱 교수님 못 오셨는데 박상욱 교수님, 그리고 이성주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는 또 김정은 교수님까지 하고 참여를 해주셔서 이 뭐 타스크포스 팀 뭐라 부를까요? 이거 포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이 포럼이 제 생각에는 뭐 2,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이러한 정책 포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같이 하기를 바라고 오늘 행사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행사로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을 맡고 있는 유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과학기술혁신 정책 포럼을 저희 또 이 인천기념관에서 개최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AI 저도 제가 원래 소속이 컴퓨터학과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많이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 생각이 아니라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런 거가 과연 저희 산업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논의하시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광복 연구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자리가 빛나고요. 또 우리 여러 또 연구재단 관계자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제가 감사드리고요. 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이제 통계학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신승준 교수님께 교육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이슈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대 통계학과 신승준이라고 합니다. 안준모 교수님께서 가볍게 오라고 하셨는데 이사장님도 처음 뵙고 연구총장님도 계시고 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벽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발제라 그래서 짧게 준비했는데 뒤에 분들이 되게 두껍게 발표자를 준비하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평균을 맞추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목이 되게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학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꾼,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이고요. 이 통계학은 되게 좀 신기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통계학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스태티스틱스잖아요. 스태티스틱스는 스테이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뜻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통계학의 뿌리를 찾아서 가보면 나라를 운영하는 학문. 옛날에 세금을 걷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얻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 ITX를 붙여서 이제 통계학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연구재단에 가면 연구재단에서는 제가 수학자입니다. 네, 제가 연구재단 RB 분야, 수학 RB 분야에 있고요. 네, 되게 어려운 분들 많이 오셔서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긴장을 좀 잘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인데 이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이 기본적으로 확률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학을 기반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고대는 통계학과가 전경대 있고요. 서울대는 자연과학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는 대부분 사회과학대 있고 이제 국립대들은 대부분 자연과학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왜 제가 융합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교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연구를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에 오기 전에 있었던 데가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유전자 관련해서 연구를 막 했었는데 당연히 통계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여가지고요. 암 이름 외우고 이런 거 하면서 연구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부차적인 건 하지만 제가 통계학자로서는 쓸 수 없는 좋은 저널 네이처나 셀 같은 데도 실어보고 그래서 되게 학교에서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학문에 가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되게 재밌구나,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요 사업, 아마 연구재단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2022년에 과기부가 발주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죄송합니다.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7년간 연간 50억씩 지원을 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었고요.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핵심 지식을 활용해서 T자형 융합 인재를 만든다라는 거였고, T자형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융합형 인재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T자형 인재, 핵심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어떤 특정 도메인에 내려가서 그 도메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그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고대가 이제 컨소시움 팀으로 나가서 시립대, 충남대, 호서대와 함께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가 단독형 연간 20억씩 7년 이제 받는 그런 걸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이제 컨소시움 지방대만 가능하게 한 컨소시움이 나와서 이제 경북대 컨소시움이 그 과제를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도메인 내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서 4차 산업 관련한 역량을 키워서 그 도메인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 결과로 저희가 뭐 새로운 전공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원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뭐 대학원 복수 전공 과정 같은 것도 만들고요. 최근에는 직장인들을 또 이제 현업에 있는 직장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 리스킬링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초대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주제가 그 인공지능과 사회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 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걸 가져왔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다들 그죠? 정확히 아마 부총장님 빼고는 정확히 다 정의를 못 내리시겠지만 학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사람을 모사해서 기계가 사람을 모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실 되게 오래된 개념이고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 배경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데이터가 사람이 억지로 모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곳은 뭐 관공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막 모았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나 뭐 서버나 이런 것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굳이 내가 애써 사람을 모아서 돈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 데이터가 서버에 쌓이게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 모이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빅데이터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순서를 좀 바꿨었는데, 그래서 요 두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게 만들고, 그죠? 이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 요 블럭을 합쳐서 우리가 뭐 AI, 데이터 과학, 4차 산업 이런 걸로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얘기할 때는 이제 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기술들이 많은 부분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데이터에서 오고,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오냐? 데이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든 아니면 그냥 기록되어졌든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사회가 데이터를 쌓고, 인간이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라는 언어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얘를 비슷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여기에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챗 GPT가 가장 이제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다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고 그것이 다시 데이터로 쌓이고 그것이 다시 인공지능으로 반영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구조의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체를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융합이라는 키워드의 어떤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그 부분, 박스 쳐져 있던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보면 사실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AI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 물론 뭐 미국이나 그런데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전 세계적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 세계적인 어떤 수준의 연구와 교육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그 수준 높은 DS-AI 교육, AI 전문대학원이라든지 AI 대학원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들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AI 대학원에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수학 전공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공부하면 돼요. 컴퓨터 전공이면 가서 할 수 있고 통계학 전공이면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면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저히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이런 거 전공한 친구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써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계산하고 모델링하고 값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값에서 나온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전공이 통계학이기 때문입니다. 통계학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그 쿼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an play everyone's backyard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데이터는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협업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 분석을 해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이것들이 확장된 게 결국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자기네 전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겐 그러면 어떤 식의 교육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사람들을 AI 대학원으로 데리고 와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도메인에서 출발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수요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AI 기술은 여전히 계속 개발, 연구 측면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술의 안정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많은 기술들이 이미 모듈화돼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이 기본적인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에 제일 핫한 기술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죠. 챗 GPT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트랜스포머 모듈, 카탈로그 이런 걸 쳐보세요. 그러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현하는 모든 방법의 카탈로그가 쫙 나오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모듈을 쓸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 AI 뭐 이런 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 어떤 그 과학계의 어떤 트렌드 때문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그 엔진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를 쓰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냉장고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듯이 AI 기술도 AI 기술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다수 사람들,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들을 어떻게 현실에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기업들,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 같은 걸 보면 과거라고 해봤자 이제 불과 한 3, 4년 전에는 수학, 컴퓨터, 통계 관련 전공자들을 막 뽑았어요. 그래서 그쪽 전공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률도 올라가고 되게 물론 지금도 굉장히 뜨겁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꺾였어요. 그 이유는 와서 뽑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인데 은행에서 뭐 수학하는 사람 뭐 그런 거 이제 완전히 기초 기술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와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백을 하는 거죠. 경제 경영을 응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식으로 기술적 승용도에 따라서 어떤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특히 응용 분야에서는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오늘 나온 기술이 내년에 되면, 내년도 아니죠. 6개월 뒤면 구식 기술이 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협업과 의사소통에 능숙한 인재를 선호하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용 기준들이 막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저희가 무슨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도메인 있는 회사들,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어떤 특정 도메인에 있는 회사들은 이런 식의 채용 공고를 내고 이런 인재들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라고 하면 너무 먼 것 같지만 최근까지도 우리가 DS, 뭐 AI, 뭐 이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데이터와 머신, 기계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계가 학습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서 그걸로 이렇게 뭔가 팬시한 결과물을 만드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메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저도 병원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고대 와서도 행정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있고 정형외과 교수님, 경제학과, 경영학과 가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근데 그분들마다 다 나름의 데이터 사이언스, 나름의 AI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4차 산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논의해보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발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형식의 융합교육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일단은 사업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연구재산의 평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수학, 통계,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의 백그라운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대학원생들을 주로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신설된 전공이 그런 건데 그 전공에 있는 학생들은 한예종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경찰대를 다니다 온 친구도 있고, 뭐 조선 TV조선 이런 데 방송사에서 일하던 친구도 있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의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식의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다양한 도메인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어떤 교육들이 일단 내용도 그렇고요, 내용은 두 번째 치고 수준도 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걸 모으다 보면 결국 뭐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로 돌아갑니다.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코어 기술로 돌아가게 돼서 굉장히 좀 교육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하지만 저희도 제가 통계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다 얘기하는 분들이 통계학, 멀리 가봐야 수학 아니면 뭐 좀 친한 컴퓨터학과 교수님들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좀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여러 학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단장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형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융합형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표준화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수학, 뭐 경제학, 원론 이런 거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사실 교수가 바뀌더라도 굉장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AI 교육을 한다.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한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통계학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학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영학이나 진짜 도메인 쪽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예, 저희도 통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융합적인 용어를 잘 녹여낼 수 있는 커리큘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융합된 커리큘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제 어떤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의 교육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구나 일반적인 교육을 생각을 하면 탑다운이죠. 어떤 큰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들을 세세한 어떤 세부 사실들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 융합형 교육에서는 어떤 문제, 데이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모아주는 약간 그런 식의 교육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이론상 멋지지만 구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를 뭐 연구재단 분들과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대부분 그 학과나 전공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융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고 있는 게 고대도 그렇지만 협동과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협동과정은 보통 이제 각 과의 교수님들 관심 뭐 분야가 겹친 교수님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그걸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 역시나 학과 중심의 체계 때문에 그냥 여기서 몇 과목, 여기서 몇 과목, 여기서 몇 과목 해서 요거 들으면은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물리적인 결합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 사실 교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의 시스템이 그런 거고요. 그럼 이걸 제가 이제 뭐 부총장님은 학계에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구재단에서 혹은 나라에서 그러한 화학적 결합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학교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그런 것들을 좀 행정적인 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거는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좀 애로 사항인데 저희가 그 아까 뭐 복수전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경제학 학위를 내서 보내요. 복수전공으로. 그럼 이 학생은 결국 받고 나가는 학위는 경제학 학위거든요. 그러면 나는 융합교육을 한 걸로써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인가? 왜 그 사람은 올 데이터 사이언스 사업이니까 데이터 과학 학위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 사람의 학위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관련한 어떤 지식을 이렇게 업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 도메인에 가서 그 4차 산업 관련 전문가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 성과인데 이제 재단이나 어떤 규정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러한 성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약간의 이제 괴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연구재단이나 뭐 과기부 쪽에 의견도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억지로 이제 뭐 학위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도 막 하긴 하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 크게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한 3-4가지 정도의 어떤 사항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이런 관련한 내용과 관련한 내용 해서 뭐 나중에 의견 주시거나 뭐 제안 주시면은 저희가 사업에 반영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비전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교육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려움을 말씀 주셨고요. 괜찮으시면 저희 그 연구하고 저기 산업까지 같이 듣고 한꺼번에 토론을 시간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연구인데요. 그 이성주 교수님 연결돼 있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성주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포럼 발표를 오프라인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해야 되는 주제가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특히 연구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목은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폴리시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그냥 저희 혁신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지금 뭐 인공지능 포함해서 빅데이터 분석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혁신의 과정이나 혁신의 방법을 변화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다 보면 혁신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향도 있을 텐데 이런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가 정보 처리에 있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제약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변의 내용들을 혹은 저희가 아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혁신의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좀 조사하는 방식 자체도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지역적이기 때문에 혁신의 장애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법들이 이러한 혁신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 아마 많이 아시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 3년, 그러니까 저희가 신형물질 같은 거 개발을 할 때 여러 조합들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걸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정보 처리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든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의 접근법을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현실의 프로세스를 가상의 공간에 그대로 모델링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가장 최적의 프로세스의 아이디어, 그 개선안을 찾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정보 처리가 빠르고 혁신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역적으로 탐색을 하고 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훨씬 더 저희가 이게 전 분야의 탐색이 가능한 상황이 돼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생성형 AI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새로운 디자인을 찾거나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찾을 때 과거에는 내가 아는 그런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자체는 뭐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들이 들어가서 학습이 되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조직에서의 혁신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향이고요. 이걸 저희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혁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혁신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저희 그 기술 경영이나 기술 혁신 쪽에서 가장 많이 혁신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특허 정보를 분석을 해서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분야가 뭐 쇠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 빅데이터 저희가 가용한 데이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혁신 연구를 하기 위한 데이터의 범위도 확대가 되는 것 같고요. 앞에서처럼 이제 지역적인 서치가 아니라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고 이러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천천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텐데 정보의 범위의 측면에서 보시면 과거에는 주로 특허를 분석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패턴을 봤다라고 하면 요즘은 SNS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 링크드인 데이터, 신문 그리고 특허 외에도 상표권 그리고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한 블로그 데이터,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놓은 인사이트들에 대한 데이터, 논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거나 특허랑 같이 결합해서 활용을 하거나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웹사이트 정보도 같이 크롤링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어떤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연구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과거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 자연어 처리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센텐스 임베딩이라든지 임베딩 방법 포함해서 LLM 모델들 활용을 해서 훨씬 더 기술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고요. 과거의 특허 분석의 경우에는 일정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오는지에 대한 과거 관점에서의 트렌드 분석을 해오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과거 분석이 아니라 과거의 트렌드를 가지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혁신 연구의 방향이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 아래 부분에 머신러닝 베이스드 포캐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딥러닝 포함해서 다양한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포캐스팅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포캐스팅을 하는 게 특히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 것인지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를 측정하는 데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유망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 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개입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액티브 러닝 방법들이 결합이 되어서 예측에 활용이 되고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논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싱글 소스의 싱글 레이어,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라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가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단순 분석 정도, 그렇게 단순 분석만 했던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위주가 돼서 혁신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소스가 멀티플 소스로 확장이 되고 있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다양한 소스들을 서로 합치기 위한 매핑 알고리즘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혁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논문에서 봐서 재밌었던 연구들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멀티플 소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술 혁신도 있지만 사실 디자인 관점에서 혁신도 있고 상품 관점에서 혁신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혁신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외에도 시장이나 기업이나 제품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링크드인 데이터 같은 경우가 물론 링크드인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크롤링을 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들이 어떤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리크루팅, 적절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링크드인에서의 이직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서로 융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데이터, 고객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블로그에 보면 굉장히 충실하게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혹은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 관련해서도요. 이거 이제 저희가 애틀이랑 같이 했던 6G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보고서였는데요. 과거에 6G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마도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6G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이때 저희가 했던 접근법은 6G와 관련된 리서치 페이퍼, 기업 레포트, 신문 아티클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텍스트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6G와 관련된 여러 컨텐츠들에서 6G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상태에서 존재하는 컨텍스트에서 6G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텍스트 분석 기법들이 더 고도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이런 분석을 했어도 사실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도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측 쪽은 훨씬 더 다양한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예측 쪽은 아닌데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서 좀 의미 있을 것 같은 연구라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업들의 매출 정보를 과거 10년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업들이 이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성장 단계를 추출하기 위한 그 모델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1,040개의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는 한 13개 단계 정도, 매출 수준 기준으로 13개 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매년 그 연차별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쇠퇴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의 경우에는 어떤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을 잘하지 못하는지 혹은 어떤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분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들의 성장을 돕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기업들의 성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때도 보통은 평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매크로 수준에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분석 기법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훨씬 더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맞춤화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매출로도 해봤었고요. 저희가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도 분야별로 그 특허 건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볼 때 특허 건수가 늘어나다가 정체하는 영역이 어디가 있고 계속 급속도로 잘 성장하는 영역이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봐서 그 기술 분야별의 성장 패턴이라든지 기술 성장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지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좀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망 기술을 예측하겠다라는 영역입니다. 특히 특허 정보를 가지고 유망 기술을 예측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특허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특허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런 특허가 나왔을 때 이 특허가 미래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기술로 성장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걸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연구들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가 딱 출원이 되는 시점에서 이 특허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의 특성, 발명자의 특성, 이 분야의 특성, 특허가 출원되는 과정에서 거쳤던 여러 단계별로 출원해서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정보들이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특허가 얼마나 유망한지에 대한 정보는 보통 저희가 특허가 유망하다라고 하면 후속 기술에 많이 쓰이는 경우로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특허가 후속 기술들에 얼마나 레퍼런스가 많이 하느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특허 유망성을 과거의 특허들에 대해서 이 특허가 처음 출원됐을 때의 정보랑 이 특허가 얼마나 후속 기술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 학습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 나온 특허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유망할 가능성이 몇 %나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많이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예측력입니다. 예측력인데 0.682에 0.711, 0.739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측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A가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고 C가 이제 전문가가 중간에 좀 개입을 해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좀 개입을 해서 이건 유망하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려주는 과정이
더해졌을 때 예측력이 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내용이 C2의 액티브 러닝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도 예측력은 0.3739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술이 유망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특허 자체의 특성만 가지고는 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특허의 특성 이외에도 이 특허를 둘러싼 여러 뭐 분야의 특성이라든지 발명자의 특성 같은 것들이 예측 데이터로 추가로 들어가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들이 뜰 것인지가 나오면요. 이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누구고 이 기술이 속해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봐서 전체적으로 미래의 이 분야의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맵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유망기술 예측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단위 특허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특허의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술 분야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진화하는지에 대한 진화 패턴을 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각 기술 분야별로 기술 분야의 진화 패턴이 어떤지를 텍스트를 추출해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술은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 이런 룰 같은 것들을 좀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유사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더 진보시키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진화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 뭐 시퀀스 패턴 마이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이런 기법들의 발전으로 이제 지금은 가능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매핑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예측이고 여러 개의 정보 원천을 같이 쓰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매핑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잘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연구는 기술 문서를 쫙 집어넣게 되면 이 기술 문서 안에 텍스트들의 관계들이 분석이 돼서 기술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 중에서 기술을 나타내는 텍스트들을 먼저 추출을 하고 이 기술들을 나타내는 텍스트들의 하이라키칼 관계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은 어떤 세부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세부 기술들은 그 밑에 세부 기술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체계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기술 기획을 하든 예측을 하든 사실 이런 기술 체계도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기술 예측과 기술 기획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술 체계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기술 체계도 구축은 사실 10명이 하면 10명 다 다른 체계도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성 있는 그런 기술 체계도를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지금 매핑되고 있는 그 소스가 특허하고 논문입니다. 특허는 기술의 사업화랑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요. 논문은 조금 더 원천적인 연구랑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사업화가 조금 미진한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연구는 저희가 질병들 간의 연관관계를 특허에서는 어떤 특정 약물이 여러 개 질병을 동시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했고 논문에서는 어떤 질병이 다른 질병의 선행이나 후행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질병이 선후행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약에 의해서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특허 내용들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매핑 연구를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논문하고도 연결을 하는데요. 상표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상표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비슷한 기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나랑 비슷한 기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경쟁 기업들이 나는 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연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 분야의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텍스터와 상표와 표준산업 분류 코드 자체를 연계를 하고 있는 연구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제가 바라는 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술과 과학과 산업과 사회 관점에서 여러 레이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연구재단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히 미래의 예측이라든지 우리가 전략 기술을 발굴하거나 뭐 이런 혁신의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휴먼 인텔리전스와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잘 결합을 해서 뭔가 기술 예측이나 제품 개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3년짜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술 예측이나 전략 기술 발굴이나 유망 기술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용한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멀티플 소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소스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소스도 있기 때문에 가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고 어떤 분석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랑 인간이 분석을 할 때 각각이 갖는 편견들이 있을 텐데 어떤 편견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개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진화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문제, 예를 들어서 유망 기술을 찾고 싶다, 협력 파트너를 찾고 싶다, 아니면 전략 기술을 찾고 싶다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인공지능하고 어떤 식으로 더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게 저희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제 궁극적인 그 방향입니다. LLM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들은 아직까지 진행인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오늘 다 소개를 드리지는 못했고 거의 완료된 연구들을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짧게 저희 혁신 쪽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우 교수님이 코로나인데도 부상 투혼을 이렇게 해주셔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 듣는 동안에 마침 또 세 번째 연사인 나구노 네이버 헬스케어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이제 또 어떻게 쓰시는지 최근에 또 하이퍼 클로바엑스도 발표를 하고 계셔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부총장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또 연구재단 신세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졌었는데 지금 회사에 와서 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Q라고 해서 AI 생성형 검색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네, 그건 이제 되나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이었는데 또 이제 구글에서 또 바드가 이제 뭐 예약까지 다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말 가랭이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걸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저희 회사가 뭐 나름 지난 3년 동안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뭐 앞으로도 갈 거고요.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좀 저희 사례 위주로 동영상 위주로 좀 핸드아웃에 있는 건 다 빼고 그냥 핵심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챗GPT가 정말 뭐 폭발적으로 저희를 좀 변화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상을 뭐 변할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지난 6월달, 7월달에 이제 유틸리제이션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뭐 빅브라더처럼 변하진 않겠구나라는 좀 용기를 얻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지역에 방학이 들어가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한 18% 정도 유틸리제이션이 피크 레이트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바드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엔진들이 나오니까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또 연구재단에서 아마 그 인사말 하실 때 아주 유용하신 것 같고요. 난처하거든요, 진짜. 특히 여기 부총장님, 뭐 이사장님, 뭐 수도 없이 인사말 하실 텐데 꼭 뭐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예상하고요.
또 종교 행사 때 좋습니다. 뭐 주말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뭘 기도를 인도해야 되거나 이럴 때 진짜 난처한데 그럴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3.0이 이제 3.5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챗GPT 이제 GPT 1.0 때 저희는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케냐에 있었는데 케냐가 마침 또 그 휴먼 리인포스먼트라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이는 휴먼 인터벤션을 좀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조금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를 투자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오픈했던 그 이제 기술인데요. 이제 코파일럿가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고 뭐 저희 헤어클로가 있다면 요거는 3월달에 이제 그 오피스를 완전히 다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역에서 30불 정도 돈을 내시면 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창업 프로포잘, 뭐 연구재단 프로포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꿈꿔왔던 게 그 슬라이드 만들어줘. 근데 이것도 다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연구자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지 연구비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엑셀 파일 다 연동되고요.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아웃룩 갖고 있잖아요. 아웃룩 이메일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화상회의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부시게 지금 기술이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사례로 보여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다 이게 좀 엔진마다 말투가 다르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AI를 저희 엔지니어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는 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뭐 6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떡국도 먹고 그러나 이제 5번째쯤 내려가면 송편을 만든다고 합니다. 송편은 요번 달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거짓말들을 좀 하는 거, 또 법제도에 맞지 않는 얘기들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토큰이라 그래서 과금 체계가 비싼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접목해서 이제 2년 전에 사실은 파일럿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바흐입니다.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셋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근데 온화한지 무게감이 있는지는 사실 모를 얘기예요. 이거는 AI 제너레이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뭐 사실 MSG도 좀 치고요. 뭐 그냥 정말 인공지능이 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감사한 게 여러 연구비와 정부 지원과 또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생성형 AI를 갖고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영국, 그다음에 중국 안면인식,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또 카카오나 여러 업체가 또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혹자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프랑스나 지금 독일이나 일본도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좀 업계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은 뭐 그냥 핸드아웃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고요. 뭐 여러 군데서 쓰고 있다, 핸드폰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요 메시지는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AI 기술이 지금 어디서 폭발적으로 쓰이고 있냐면 미국 시장에서는 재택 진료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프로그램이 올해 51% 민영화 51%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그 재택 방문 진료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이 이유는 일본 사회가 아마 전 세계에 이제 큰 울림을 2가지를 코로나 시절에 주었는데요. 도쿄 올림픽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그 장기 요양 보험을 포기했습니다. 최근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 첫째는 그 장기 이용의 그 요양 보호사들이 일본으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고령화가 이렇게 고령화될 줄 몰랐다는 거죠. 대한민국보다 7년 정도 더 고령화되어 있는데 2030년도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입니다. 외래로 오시는 평균 환자분들의 나이가 80대 후반, 90대 초반으로 이제 접어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부수되는 문제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도 다 70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테이크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결국은 집에 계시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케어 매니징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 테크놀로지는 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버전인데요. 잠깐 그 음성 파일만 들려드리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It's my right knee. For about the last 2 months, it's really been hurting anytime that I sit down or stand up. Now, didn't we give you an injection in your left knee a while ago? Yes, but I don't remember when that was. Let's see if I can find it. Hey, Dragon, show me the previous procedure notes. Aside from accurately Okay, capturing looks like every we did that word, last summer. user-initiated virtual assistants help get information in and out of the EHR. And where does your right knee hurt? It's right here. And So you have integrated pain on the machine inside of vision your right detects knee. Is there anything that nonverbal makes that cues pain to better or support worse? even greater Yes, documentation so it's better accuracy. when I'm sitting or lying down, but when I stand Physicians up, speak that's when it naturally, burns and inside key me. information is translated into clinical terminology. So you have tenderness over the inner joint line of the right knee. Intelligent with mild summarization pain on turns full range of natural motion. language into No coherent tenderness of the left sentences. knee and normal range of motion. I do feel some moderate crepitus in the right knee. 네, 뭐 짧은 동영상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제가 이걸 시연회를 올랜도에서 할 때 봤을 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저희 진료가 이제 획기적으로 변한 모습이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컴퓨터가 없이 말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진짜 깜짝 놀라는 그 가장 컸던 것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여자 환자가 아까 여기 아프다 그랬어요. 네, 그걸 비주얼 큐로 바꿔가지고 입력을 시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 내용을 다 듣다가 진단명 자동 추출해서 제안해 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처방입니다. 와, 저거를 다 구현하는 게 제가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회사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이제 저희들도 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좀 많지 않은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했던 걸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까 그 핵무기랑 비슷하다고 감히 제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났던 업체, 지난주 케냐 말고도 7개 나라를 만났었는데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뭐 케냐 이렇게 만났는데 다 똑같은 얘기세요. 네이버에 오셔서 그 양호실 같은 저희 헬스케어 연구소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봤더니 다 동일한 요청이신데 좀 불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클라우드 아니냐. 뭐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존이나 MS가 혹시라도 이거를 미국 뭐 정부에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걸음 더 나갔었어요. 이거를 그 중국이랑 손을 잡고 알리바바랑 화웨이 클라우드를 써봤더니 그건 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걸 좀 해줄 수 있냐라는 좀 상당히 좀 희한한 제안들을 좀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EMR들을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라피틱스는 아마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는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연구재단 과제가 다 성공하지 않는다 싶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4월 7일 날 폐업했던 그 첫 번째 업체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아마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네이버가 처음 창업했을 때 뭐 지금 돌이켜 보면 뭐 다음은 아직 있지만 뭐 야후는 폐업했고요. 엠파스, 파란, 라이코스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그러면 그 사례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단 저희들은 사내 병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들을 다 접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앱을 만들고 또 사내 직원들 깨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살을 뺐다는 얘긴데요. 한 평균 5kg 정도 직원들 살 빼서 비만학회 가서 상도 받아봤고요. 회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800명의 직원들한테 살을 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스로 알아서 빼는 거가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AI 기술로 그 사업 사례라고 표현할까요? 그 저희가 그럼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걸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공의도 없고 그냥 혼자 20년 동안 끌어나가니까 그래서 누가 좀 대신 물어봐 주면 좋겠다, 기록해 주면 좋겠다, 설명해 주면 좋겠다, 좀 차팅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뭐 간단한 기술인데 우리 네이버 예약 그 식당과 그 미이용원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전 문진을 도입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간략하게 30초 미만에 전달하는 걸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요게 이제 클라우드 EMR로 넘어오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아직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제 진료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환자분들이 기록해 주신 걸 추출을 해서 예상 진단명들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약속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클로바 노트 우리 고려대에서도 워낙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간호사 의무 기록을 좀 만들어봤고요. 이걸 이제 순천향대에 가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PDA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하면은 실제 업무를 하고 이게 언제 쓰이나 하면은 왜 이 병원 가시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회진 때 옹기종기 앉아 계시거든요. 인수인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수인계를 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저희들도 외래 환경에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텍스트로 들어가면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저희 의사들이 기록하는 표준 포맷으로 다 AI가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가능한데 병원에서 보시면 이거 당장 쓰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진짜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은 제가 나중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리뷰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OCR 기술을 이용해서 이 차트를 스캔해 가지고 좀 소팅을 그래서 이제 옛날에 건강검진 받은 게 뭔지 또 내년에 받아야 될 게 뭔지 제너러티브 AI를 이용해서 텍스트 상담 같은 거를 좀 하는 걸 다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례는 저희 케어콜 사례라 그래서 방금 요거 협약식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저희가 이 생성형 AI로 가장 처음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될 줄 저희도 몰랐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케어콜이라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능동 감시자를 좀 체크하는 챗봇 전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100만 콜 정도 했었는데요. 해운대 구청장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더니 2년 전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직접 내려갔었는데 독거노인 관리하는 걸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 스팸이니까 다 끊어버리죠. 재미도 없고 열나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까 그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 엔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써보자. 사실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모델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걸음을 잘 못 걸어서 나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집에만 많이 있었어요. 혹시 요새 입맛이 없다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하면 먹는 것도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더 먹기가 싫어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했어요. 동의서를 받고 이제 어르신들께 했고 이유는 이 코로나 정점 때는 어르신들이 문을 안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고독사 나타날까봐 트래킹도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일 큰 난제는 뭐였냐면은 해운대구다 보니 AI가 이제 그 서울 사투리를 안 쓰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희 처갓집도 사실 그쪽 지역인데요. 근데 이제 그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세금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국립언어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 팔도 사투리 모음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습시키니까 제주도까지 한 큐에 됐습니다. 물론 심한 사투리 쓰시는 분은 안 돼요. 네, 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이제 아까 상도 받고 오늘 현재 이번 주에 15,000명, 지난 연인원 40만 명, 지자체 226개 중에 70여 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이 전화를 기다리십니다.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오기로 했으면 다 기다리시고 또 얘기하고 그 직원 이름 뭐냐고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이거 들을 때마다 좀 뭉클한 게 저희 어머님이 용인에 살고 계시는데 전화 오시면 제 대답이 항상 세 가지가 똑같았어요. 회의 중입니다. 수술 중입니다. 외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전화 안 하고. 네, 어떻게든지 끊기 바쁘고. 근데 이 AI는 너무 나긋나긋해요.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커질 줄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희 개발자들의 정말 그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문맥에 올 법한, 다음에 올 법한 응답을 반환하는,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이퍼클로바로 만들어 놓은 대화 데이터 안에서 응답 후보가 약 15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 15만 건에서 빠르게 20건의 응답을 찾게 되고 그 응답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새로 응답을 생성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응답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서 그 응답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생성형 AI를 자세하게 설명 주신 거거든요. 짧게. 그래서 이게 그냥 한마디로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이 하나에 2원 정도 한다면 챗GPT 검색은 뭐 40원, 100원, 400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챗GPT 오픈 AI가 작년 적자가 7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그 왜 의료계에 이걸 쓰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비싸서 못 써요. 근데 물론 인터넷 초창기 때부터 이 코스트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성전자랑 뭐 GPU를 좀 만들어 볼까 뭐 별 노력을 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저희 건물도 최근에 팔았어요. 판교에 있는 4천억짜리 건물도 팔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거를 좀 끌어갈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해운대 구청장님은 이걸 요청하셨었거든요. 식사, 수면, 외출, 운동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AI가 다 기록을 하고 엑셀 시트에 혹시라도 뭐 죽고 싶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빨간 문자로 인식을 해서 바로 사회사업자한테 날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고도화를 하죠. 회사다 보니. 그래서 과거 대화도 요즘은 기억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병원 가신다 그랬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공지성 대화라 그래서 이제 정보 멘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왜 재난 문자 같은 걸 녹여 넣어요. 폭염주의보인데 오늘 날씨가 덥다 그러는데 나가실 때 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 솔루션들 최근 동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그 저희들도 이제 세계 세 번째 챗GPT, 바드, 그다음에 저희 오픈했고, 그다음에 중국 엔진들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검색들 오픈하고 있고, 제가 안 교수님 처음 만나 뵀던 게 기경학회, 기술경영학회 제주도였었는데, 이렇게 제주도 갈 때 뭐 정확하게 그 레코멘데이션도 다 해주는 것까지는 지금도 와 있습니다. 써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 생태계로 좀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좀 연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동영상일 것 같은데,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GPT 4.0 돈 내시면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론적으로 영상 엑스레이 올리면 판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마 요까지는 구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열심히 쓰시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뭐 젊은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배경에 강아지를 지워줘. 그러면 이제 우리 강아지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배경이 왠지 인스타로 올리긴 좀 그래요. 그러면 뭐 배경을 멋있게, 왠지 강아지를 데리고 동해 바닷가, 동남아를 간 것 같네요. 바다도 바꿔주고 멘트도 날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 멘트 쓰기도 귀찮다. 그러면 이게 AI가 다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착착 나름대로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좀 뛰고 있고요.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랑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랑도 긴밀하게 협업해서, 저는 아마 내일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도구 AI 쪽에서 아마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트너들, 뭐 저희 유저들 당연하시고요. 네이버 유저들 다 전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200여 개의 지금 업체, 또 정부, 이런 솔루션들을 우리 제품, 미제가 아닌, 중국제가 아닌 우리 제품을 지금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코스트가 제일 큰 이슈라 그랬는데, 두 번째 제일 큰 고민은 이겁니다. 저는 회사의 조직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산사자란 단어가 있었고요. 제가 의대를 오니까 내외산소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 네이버에 오니까 뭐 검색, 쇼핑, 파이낸스, 웹툰,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료는 여기 동그라미긴 한데 되게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U 순서가 저한테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지금 저도 나름대로 좀 뛰어다니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이군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들은 클라우드 사업본부로 다 옮겨서 최근에 삼성전자랑 1,000억짜리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뭔가 하면은 네이버 클라우드로 올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고려대에서 예를 들어서 보안이 다 필요하고 AI 기술이 필요한 그런 서버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냥 제공해 드린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쓰시지, 이걸 다 개개인이 어떻게 다 만드냐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주 같은 케냐나 뭐 프랑스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좀 틈새 시장이 군수 산업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사례 위주로 좀 특히 헬스케어 위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앞선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사업 기회가 크게 3번 있었다. 4번째가 왔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아닌 그 컴퓨터가 나왔을 때 워드 프로세서, 아레아 한글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터넷,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렇게 있었고, 세 번째가 모바일, 카카오, 아이폰. 네 번째가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너러티브 AI로 표현되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지금 편의점만 가도 왜 키오스크 무인으로 다 하는데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식당은 뭐 로봇도 좀 다니니까 변했지만요. 식당과 뭐 의료 이런 쪽은 아직도 사람의 손이 다 가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병원계에서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게 우리 안암병원에서도 요청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요청받았던 게 동의서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인데 빨리 해야 되고 면허 소지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 내부에서의 그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긴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로 좀 의료에 꼭 필요한 복지에 꼭 필요한 연구에 꼭 필요한 쪽으로 이제 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다시 한번 죄송했고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